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장명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양육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 양육비 관련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, 그리고 양육비를 실제로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그 수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좀 정리해서 이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일단 양육비를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는지 등의 가사소송법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사소송법에 있는 제도들을 좀 살펴볼 건데, 저희가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아마도 이행명령 신청일 것 같습니다. 이행명령 신청이라는 건요, 말 그대로 이행을 하라는 명령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건데요. 이 이행명령은 주로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아니면 친권 양육권이 어떤 쪽으로 확정 판결이 났는데 친권 양육권을 판결상 갖지 못한 사람이 아이를 계속해서 데리고 있다, 이러면 유아 인도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, 그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, 마지막으로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우리는 양육비 쪽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볼 거니까 면접교섭이나 유아인도 의무는 좀 나중 얘기로 하고 양육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양육비에 대해서 이행명령이 나왔는데도 이 명령을 위반하면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고요. 그리고 몇 가지 상황에서는 감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행명령 신청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. 일단 과태료까지는 많이 알고 오시는데 감치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또 주의해야 될 것이, 과태료랑 감치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고요. 법원도 명령을 동시에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과태료는 사실 이행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을 위반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 과태료고, 감치가 될 수 있는 경우는요, 법에 3가지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. 과태료는 좀 폭넓게 인정되는데 감치는 딱 정해진 것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일단 정기급 지급하는 명령이 나왔는데도 이거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렇고, 그 다음에 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 그렇고요. 유아인도도 마찬가지로 30일의 제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감치 신청과 실제로 감치 명령까지 가능하다는 점,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, 그래서 이행명령이 좀 많이 쓰이고 있고, 많은 분들이 이행명령을 신청을 선택해서 양육비를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여러분, 가사소송법에 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거는 제가 상담 때 또 굉장히 흔하게 말씀드리는 거인 것 같습니다.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기 이상 주지 않으면 일단 이걸 할 수 있고요. 근데 주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닌다거나, 아니면 한 직장을 굉장히 오래 다녀서 이직할 염려가 없다거나, 그럴 때는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일단은 그래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, 그러니까 고용자가 그 금액만큼을 빼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월급을 줘야 되니까, 사실은 양육비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실한 거죠.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다니기만 한다면 급여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고,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양육비 채무자에게 급여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좀 단점이고, 정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받게 되면 회사를 퇴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말 양육비 안 주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는 모습인데요.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이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줄 급여가 없는데 가져올 돈이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회사가 탄탄하거나, 아니면 이직이 웬만하면 안 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되거나, 그런 분들한테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, 가사소송법 상으로는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이나 담보제공명령 신청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. 담보제공명령 신청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아까 제가 상대방이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, 그러니까 피고용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이 좀 유효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, 상대방 양육비 채무자가 어디에서 근로를 하지 않고 내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프리랜서라거나 이럴 때는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담보로 할 수
수 있는 어떤 일시금을 법원에 납입하는 걸 명령하는 제도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자영업자일 때 좀 고려해 봄직한 제도입니다.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행명령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 의뢰인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우리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가 좀 밀린 상황이었습니다. 심지어 자녀는 지금 이제 20살을 넘어서 민법상 성년은 이미 지난 나이였는데 이미 밀린 금액이 좀 꽤 됐어요.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되셔서 어떻게든 이 과거 양육비를 좀 받을 수 없겠냐라고 이제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셨고, 저희가 이행명령 신청하고요, 그리고 재산명시 신청을 같이 넣었습니다.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양육비 채무자 쪽에서 송달이 안 돼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, 결국에는 재산명시 사건에서 어떻게 송달이 돼서 이분이 나와서 재산을 명시하셨고요. 그래서 재산명시 목록을 제출하신 것을 저희가 전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수도권에 굉장히 멀쩡한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게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의뢰인이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한 몇 천만 원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그 아파트만 강제 경매를 넘긴다면 충분히 이 돈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,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 풀리게 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송달이 안 돼서 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좀 고생을 했지만요, 재산명시 신청을 굉장히 적합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도 감치랑 연결이 돼요. 그래서 재산명시를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나와서 재산명시를 해야 되고, 재산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가 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했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, 그래서 오늘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,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, 그리고 우리 의뢰인 케이스까지 살짝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양육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. 양육비를 청구하시려는 분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